내가 발견한 게 있잖아요. 그걸 내가 오늘 꼭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손을 이렇게 봐요. 이렇게 봐. 또 이쪽 해봐. 우리는 두 명을 데리고 삽니다.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얘랑 태어나요. 이게 뭐예요? 애기. 그죠? 근데 갈수록 뭐예요? 공부도 잘하고 싶고 좋은 직업도 갖고 돈도 벌고 싶고 뭐예요? 갈수록 탄생해서 어디로 멀어져요? 꿈으로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 탄생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 숨 쉬는 거, 살아있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 내가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돈을 얼만큼 버는지, 유명한지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50년 넘게 살면서 탄생해서 꿈으로 되게 멀리 와버렸다고요. 그래서 얘가 사라지니까 어떤지 아세요? 얘를 못 찾겠어요. 어디 있는 앤지. 그러니까 일로 못 돌아가니까 이상한 생각하는 거예요. 사는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저 걷다가 얘 발견했잖아요. 존재가 둘인데 하나는 제1존재고 제2존재가 뭐예요? 얘가 내 꿈이라고요. 근데 나는 내 꿈이 난 줄 알았어요. 제2존재가 난 줄 알았는데 제1존재가 난 거예요. 김미경 그 자체 살아있는 나, 숨만 쉬어도 살아만 있어도 너무 소중한 나, 이거 자체로 괜찮은 사람. 그걸 아는 순간 여러분 제1존재랑 살 때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요? 밥 먹고 자고 책 읽고 누가 나 알아주지 않고 만나러 오는 사람 없어도 내 탄생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러다 보면 또 어때요? 기회가 와서 또 제2존재와 함께 살게 돼요. 이걸 깨닫고 나서 너무 행복해졌거든요. 얼굴에서 그런 거 안 느껴지나요? 저 옛날에는요 꿈을 가지라고 막 제2존재 얘기 엄청 했어요. 그죠? 정말 미안해요. 미안한데 지금 제2존재 이 꿈이 문제가 아니라 탄생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 많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해줄 얘기도 없었고 위로가 되지 못했던 거 3, 4년 전에 그게 나였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요. 근데 그걸 깨닫게 돼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사실은 나한테 가장 소중한 기억이 그때 참 나한테 잘 온 일이었어. 좋은 일이었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꼭 만나세요, 제1존재. 근데 망해야 만날 수 있어요. 안 풀리고 망하길 바라는 건 아닌데 망할 거예요. 왜 망하냐고요? 자연이니까요. 인간도 자연이라서 아무리 착한 나무도 벼락 맞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뭐 교통사고 나고 아프기도 하고 막 어디 떨어지고 시험 떨어지고 막 불행한 일 힘든 일 다 생기니까요. 그때마다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이거 제2존재 내 꿈 잘 안 풀려도 뭐가 있다고요? 나는 원래 탄생 그 자체 내가 있어요. 맛집 맛이 없으면 맛없다 그러면 되잖아. 지효는 지 거잖아. 그런데 지효도 부정한다? 뭐라 이런 사람 봤어. 많이 먹으면 맛있어질 것 같아요. 이거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효가 내 혀가 아니야. 여러분 입도 여러분 거고, 여러분 말, 여러분 걸음걸이, 여러분의 포옹, 여러분들의 마시는 차 다 여러분 거야. 그걸 왜 앞 사람한테 눈치 봐요? 눈치 볼 필요 없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드러냈는데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걸 강요하는 사람이지. 어쩌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그 사람이 내 곁이 떠나는 게 싫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끝내 그 사람한테 버려져요. 사랑하는 사이나 가족은 이게 괜찮다고. 그런데 배려는 말이죠. 강자가 하는 게 배려예요. 약자인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배려한다. 이등병이 사단장을 배려한다. 지금 훈련을 가자고 그러는데 오늘은 꽝사냥을 혼자 조용히 가고 싶어요. 하지만 사단장을 배려해서 훈련에 나가겠다. 이때 배려를 쓰면 안 되지. CEO가 갑자기 모임을 갖는다. 거기 가는 거를 또 배려라고 생각해. 배려라고 쓰지만 힘이 없어서 약해서 끌려가는 거야. 하지만 먹고 사는 일이니 그건 용서가 되잖아.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사람 사랑하는 사이에까지 그래서는 어떡해. 우리 무슨 힘으로 살아요? 우리나라의 철학자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단재 신채호 선생이에요. 신채호 선생이 글을 잘 쓰는데 원래 이제 언론 쪽, 역사 쪽을 많이 쓰셨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
스님 하나가 불교는요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야. 근데 그 부처의 모양이 시다르타면 안 돼. 내 얼굴인 거야. 내가 나로 꼽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 스님이 그건 잘 안 되셨나 봐. 입적을 앞두고 이러는 거죠. 제자를 딱 불러가지고 이런 거야. 야, 앉아 죽은 사람은 있느냐? 제자가 상자 스님이라고 큰 스님 모시는 스님이 예 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이런 거죠. 서서 죽은 놈은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못 봤는데 책에서 봄직합니다. 이 상자 스님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거지 맞아요. 그러면 물구나무 서서 죽은 놈은 있느냐? 그때 여기 상자 스님이 그런가? 본 적도 없고 책에서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큰 스님은 물구나무 서서 입적에 드셨다. 단재 신초가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요. 괴물이다. 괴물은 괴물일지언정 우리나라 민족은 원체 부안해동을 좋아해서 남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는 차라리 이 괴물을 선택하겠다. 괴물이 취하는 게 나아요. 단재 신초가 얘기한 거예요. 남들이 한다고 하지 말 것. 단재 신초는 세상에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종류가. 처음에 이익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이익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익에 따른 사람은 어쩌면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연봉이 얼마인지, 걔가 어느 대학을 다녀서 어느 정도 연봉이 예측되는지, 그 집안이 얼마인지, 자동차가 있는지 이걸 따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따지면 그 남자나 그 여자나 그 배우자가 이익이 없어지면 헤어질 거예요. 1997년 IMF 때 그렇게 사랑한다고 난리를 부렸던 커플이 얼마나 많이 헤어졌는데. 참담하죠.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이익으로 뭉쳐 있으니 이익이 없으니 헤어지는 거예요. 다음이 명예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우리 명예 아시죠? 무슨 박사학위를 준다든가 뭘 준다든가 뭐 너 훌륭하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신초는 이걸 이렇게 코멘트를 달더라고. 뭐라고 코멘트를 다냐면 명예를 따르는 사람은 길게 이득을 본 거다. 왜냐하면 명예라는 거는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오지 않거든. 예를 들면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그거 구하기 힘들잖아. 이익으로 따지면 그거 구해놓으면 사람들이 어머 의인이다 이렇게 박수 쳐주잖아.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길게 이득을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건 좀 번역이 힘든데 참 진짜 알죠? 진짜 사람이라고 그래요. 세 종류를 나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게요. 제가 이분을 사랑을 해. 근데 이분이 돈에 연연하면 저는 돈으로 유혹할 수 있어. 다음에 명예라고 그러면은 칭송하고 이뻐해주고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잖아. 근데 이분은 그게 안 돼. 안 돼요. 이익으로도 안 되고 칭찬으로도 안 되고 뭐 대학 교수를 만들어줘도 안 되고 안 움직여. 내가 이 여자를 어떻게 유혹할 수 있을까? 진심밖에 없어. 근데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있죠, 진짜. 우리는 진짜가 먼저 얘기해줬다고요. 겉과 속이 일치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면 좋겠어요. 자본가도 여러분을 함부로 부리지 못해. 그 사람을. 단재 신초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였나 봐요. 진짜로 좀 살아가자. 어차피 다 죽는데 남이 원하는 삶, 그거를 연기하듯이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심한 산후 우울증을 경험했어요. 연년생 양 옆에 이제 딱 우유병을 꼽습니다. 그때 딱 TV 리모컨을 켜면 동기들이 트로피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순간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어떻게 했을까요? 가위를 들고 TV 선을 싹둑 잘랐습니다. 제가 왜 잘랐냐면요. 정말 내 인생의 상처를 끊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끊고 남편에게 고백했어요. 여보, 나 가슴이 아프다고요. 내 마음이, 내 심장이 너무 아프다고요. 나 살고 싶다고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남편을 보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제 눈을 바라보고 동일하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그냥 안아줬어요. 여보, 나 살고 싶어, 정말. 나 정말 행복한 엄마로. 그리고 정말 남자의 아내로 정말 매일매일을 잘 살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아. 여보, 나 좀 도와줘. 나 새롭게 살고 싶어. 그래서 제가 선택한 길이 코칭이에요.
제 인생의 첫 번째 코치를 만났어요. 세계적인 코치셨는데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아니 당신 얼굴이 왜 이렇게 우울해요? 왜 이렇게 어두워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제 안에 있던 걸 다 고백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무엇이 당신 자신으로 살아가지 못하냐고요. 우와 그게 놀라운 질문이었어요. 아니 진짜 무엇이 문제지? 무엇이 문제길래 나는 이렇게 내 자신으로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지? 우리가요 절망의 순간이 언제 오는지 아세요? 나만 아프다라고 생각될 때예요. 나만 최악의 시나리오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모두가 아파요. 모두 다 견디기 힘든 고통의 순간들이 있어요. 저도 그날 선택을 했어요. 그래,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다시 한번 일어나보자. 그래서 제가 매일 처음 한 게 뭔지 아세요? 하루에 10분씩 햇빛 보는 거였어요. 왜냐면 우울증이 있으면 빛이 싫어요.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매일 10분씩 햇빛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걸 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그 10분씩 햇빛 보면서 내 삶이 달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오, 달라지더라고요. 오, 이렇게도 내 삶이 바뀔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에게는 1%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상대방의 1%의 희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1%씩 변화된 것 같아요. 그렇게 1%의 변화를 시작하면서부터 내 자신이 좋아지더라고요. 내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것이 바로 한 달에 한 번 스페셜 타임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11시에서 2시 사이예요. 중요한 건 3만 원을 들고 나갑니다. 스파게티 먹습니다. 그리고 영화 봅니다. 그리고 아이 학습지 사느라고 못 샀던 시집, 왠지 있어 보이는 시집 있잖아요. 미스 때 이렇게 들고 다녔던 시집을 하나 삽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잖아요. 그럼 정말 하늘이 벙벙 뛰어요. 왜냐면 그날은 오로지 나를 만난 날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할 때 신이 나는지 느껴보는 날이에요. 제가 맘스 코칭을 하는데 어느 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좀 힘든 한 여성분이 찾아오셨어요. 이분은 어느 날 시장에 갔더니 딸기가 이렇게 한 소굴이 있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더래요. 아, 내가 딸기를 좋아했었지? 그래서 그 딸기를 사가지고 와서 물에 딱 씻으려고 봤더니 다 문드러져 있더래요. 그 딸기를 보고 엉엉 울었대요. 왜냐면 그 문드러진 딸기의 모습이 본인의 모습 같더래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는데 사실은 너무나 아파하고 지쳐 있는 그런 상처받은 본인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맘스 코칭을 오셨다가 스페셜 타임을 하기로 하고 가셨어요. 12시가 다 된 시각에 문자가 띠릭 하고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탁 켰어요. 어떤 그림이 있었는지 아세요? 유기농 매장에 11,000원짜리 딸기 한 팩이 딸깍 하고 떠온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자가 있었어요. 코치님, 아무도 안 주고 나 혼자 먹었어요. 이렇게 그냥. 때로는 여자들은 그래요. 아이를 낳고 아내가 돼서 살아갈 땐 나의 이름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아내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때로는 나를 위한 어떤 시간이요? 스페셜 타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When I feel so alone, I just close my eyes, tell myself. 사업을 하다가 잘못되는 바람에 형무소에 갔어요. 아들만 셋이에요. 아들 셋도 알고 정말 나는요 길거리에 나앉는 게 뭔지 봤다니까. 길거리에 나앉더라고요 진짜. 코딱지만한 방 하나에 아들 셋을 데리고 이렇게 사는데 그 아들이 전화 왔어요. 어떡해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우리 엄마 죽을 것 같아요. 빨리 와서 봐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얘가 계속 누워있는 거야. 울기만 하는 거야. 울기만 하는 거야. 계속 울기만 해. 아 근데 그렇게 울면은요 걔를 못 만나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못 찾아요. 왠지 아세요? 그 누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니까 되게 게으르게 울더라고. 우는 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죽기 살기 울어야 돼요. 어? 그래야지 울음 끝에 만날 수 있거든. 바닥에 가서. 근데 얘가 게으르게 우니까 자꾸 울다가 졸아. 자꾸 울다가 졸으니까 어디까지 울었는지 까먹어서 그 다음에 이어서 못 울어.
그래서 우는 것도 끝까지 우는 게 좋아요. 중요해요. 내 바닥 끝까지 우는 게. 그래서 내가 걔한테 가서 야, 너 이렇게 울면 큰일 나. 그러지 말고 아이고, 야, 너 어디 울 데 없어? 그랬더니 나 몰라, 없어. 여기 보니까 앞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야, 여기 교회, 저기 너 교회 다녀? 안 다니대. 그냥 가서 울어, 교회 가서. 울기 딱 좋잖아. 그 우는 사람들 많이 와, 새벽에. 그래갖고 얘가 시계를 맞췄다니까요. 시계를 맞추는 게 얼마나 위대한 행동이에요. 그죠? 울어야지. 그리고 맞춘 거 아니야. 울어야지. 작정을 한 거 아니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그 4시 반에 울어야지. 그러고 이제 갔어. 얼마나 대단해. 이렇게 울어야지. 그러고 걸어가. 걸어가갖고 가서 막 울고 나 어떡하냐고 애색 들이고 나는 못 살아. 나 한 번도 고생도 안 해봤고 이대로 어떻게 해서 우리 애들 다 이렇게 어떡하냐고 막 울고 막 소리 지르고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생겨? 막 이렇게 울고 막 소리 빽빽 지르고 한 3시간 울었대요. 속이 시원하더래요. 시간 울었지. 울다가 안 졸았지. 그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가갖고 이제 다음 날은 또 또 울다 보니까 막 코가 헐어. 코가 휴지로 코 풀었더니 그래갖고 가제수건도 챙겼대요. 얼마나 적극적이냐? 야, 물 싸. 목 말라니까 물 싸고 가제수건 챙기고 그냥 울어야지. 그리고 또 갔어. 막 가갖고 또 막 우는 거야. 어떡하라고? 이러고 2달을 울었대요. 그럼 어떻게 된지 아세요? 만났잖아요. 괜찮다. 사랑한다. 살아라. 네 애들 데리고. 너 버틸 능력 있는 여자다. 안 썼던 능력 꺼내 써봐라. 살아내라. 이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는데 여러분 이게 하늘에서 들렸을까? 내 뱃속에서 들렸을까? 종교적으로 알아서 처리하세요. 각자 알아서 처리하세요. 어디서 들렸건 중요한 건 내 육체가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가 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찬스예요. 한 친구가 왔어요. 선생님, 저는 미혼모예요. 오늘 우리 애 생일이거든요. 내가 애 못 키울 뻔했는데 막 죽으려고도 생각했는데 애도 키워서 1살 되고요. 저도 22살 됐어요. 난 선생님 내가 너무 기특해요. 그 내가 안아줬어요.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도 살아내니까. 또 어떤 분은 와서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 20살인데요. 선생님 강의 맨날 들어요. 선생님이 내 엄마거든요. 어떡해? 그랬더니 엄마가요, 나 미용하는 건 너무 반대해서 그러려면 집 나가라 그래서 나왔거든요.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면서 미용하는데요. 밤마다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힘내요. 그래서 선생님 보러 왔어요. 저 이제 1년 정도 해갖고 승진했어요. 그 20살이 얼마나 살아나느냐고 애를 써요. 또 나이 60, 70에 아픈 몸 데리고 살느냐고 애쓰고 우리 모두 다 애쓰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나도 힘들어요. 여러분이 나를 너무 씩씩한 줄 아는데 나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한테도 자격증 내가 스스로 줬어요. 살아낸 자격증. 잘했다. 잘 살았다. 그래서 여러분 올 1년도 괜찮아요. 실패 많이 하시고 절대로 놓치지 말고 살아내세요. 그래서 내년이 딱 됐을 때는 연말마다 나한테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잘 살았다. 살아내느냐고 고생했다. 이렇게 하시면 언젠가 또 여러분이랑 저랑 이런 현장에서 또 뵙겠죠. 몇 년 후에. 그럼 우리 그 살아난 얘기, 힘들었던 얘기 또 나누면서 서로 칭찬하면서 그렇게 서로 지켜봐주고 열심히 살아갑시다.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데요. 그 스트레스가 쌓인다라는 개념하고 그 스트레스를 이제 풀어준다라는 것이 이제 뇌에서 어떤 작용으로 되는 건지. 스트레스도 역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스트레스가 그 만병의 원인이거든요. 예. 한스 셀레라는 박사님이 원인이 다른 여러 환자들이 이분은 암 환자고 이분은 정신이나 뭐 여러 가지 환자들을 비교해 보니까 공통적인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그 이름이 후대에 붙여진 게 스트레스예요. 우리 몸이 환경의 변화를 겪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그 호르몬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는 굉장히 중요해요. 식물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로 온몸으로 받고 거기서 살든지 죽든지 해야 되지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판단을 해서 옮기면 돼요, 장소를. 네, 그게 이제 동물의 뇌의 특성이에요. 그렇다면 적당한 스트레스는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 물론이죠. 그런 스트레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본인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신경회로가 발달이 되고 적응을 할 수 있다면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열심히 일하게 하겠죠. 그러면 스트레스는 좋은 건데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나? 이제 그게 아닌 거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안 좋은 게 많아요. 뇌세포가 많이 죽습니다, 일종의. 그리고 신경회로도 많이 변하게 되고요. 우울증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고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분노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 방법이 있으면 저도 분노를 억제하고 행복하게 살겠죠. 미운 감정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계속 패턴 분리가 돼야 되는데 패턴 완성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을 보면 제가 괜히 미운 사람이 있어요. 봤더니 나중에 저하고 상처 준 분과 공통점이 있었던 거예요. 패턴 완성에서. 그래서 사실은 그런 상처를 받았다면 그런 패턴 분리를 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미운 감정이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거를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더 괴로운 삶이 안 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신경회로의 역할을 보면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보여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고 이사를 가더라도 그 사람은 내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아서 계속 괴롭히거든요. 그걸 없애는 방법은 그 대상을 좋아하게 되는 거.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서 좋아하게 되면은 그 분노의 감정이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미워하는 사람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분노의 감정은 커질 거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 관계를 회복을 하게 되면은 분노의 감정이 아마 사라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저는요 한번 마음의 병이 왔거든요. 마음의 병이 올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요. 얘기하면 좋대요. 나 힘들다고. 근데 누가 얘기를 못하냐면 첫 번째 자존심 센 사람. 자기 이미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 남한테 피해 주기 싫어하는 사람. 저는 그 두 가지 다더라고요. 남한테 피해 주기도 싫고 그리고 자존심도 세고 저는 제 이미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 소통 강의 이런 거 하는 강사인데 우울증이면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하기 싫어. 그러다가 견디다 몸에 증상이 와서 찾아갔어요. 병원에. 그래서 딱 갔는데 어디가 안 좋으셔서 오셨어요?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어디가 안 좋으세요? 갈까? 이게 심장이 이런 식으로 쪼이고요. 저녁에 잠을 못 잔 지 한 3, 4일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젊은 사람도 많이 힘듭니다.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심장이 쪼인다. 그러시더니 다른 증상은 없어요? 다른 증상이요? 다른 증상. 목숨이 두 개면 하나는 아직 애가 어려서 남아 있어야 될 것 같고 하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죽고 싶다. 선생님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을 먼저 어떻게 하고 나서 제가 죽는 걸로. 선생님 지금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 다시 써주십시오, 선생님. 이 얘기가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저 다른 병원에 가서 처음부터 이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도 나름 책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런 마음의 병을 이기려면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허리띠를 해요.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허리띠예요. 저 여러분의 시선이 저의 얼굴 말고 허리에 계속 온다는 걸 많이 봤어요. 물론 여러분 눈에 보기엔 밧줄처럼 보이겠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하나씩 찾으면서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좀 힘드셨는지 남자분 먼저 하고 할까요? 조금만 진정되시고 나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 남성분.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자라서 이제 그런 걸 다시 되돌려주자 해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여름방학 때 사회복지 실습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여서 거기에 계셨던 이제 제일 높으신 분이 나중에 평가 때 너는 이제 사회복지 실습을 실패했다라는 말을 이제 직설적으로 바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로를 생각했던 건데 난 실패한 사람이구나. 거기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여성분 괜찮으시겠어요? 네. 어떤 게 좀 마음이 힘드셔서 눈물이 그렇게 나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좀 내성적이고 그 부모님 관계도 안 좋고 심지어는 이제 저도 사람 관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람 관계 때문에 최근에 그만두고 너무 힘드니까 자살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오늘 여기는 누구랑 오셨어요? 혼자 오셨어요? 아니면 혼자? 신청해서?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은 아직까지 선생님 힘이 분명히 있으신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힘이 없으면 그 신청 못 하거든요. 사람이 여기에 온 것은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저 최근에 정말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좀 이름 들으면 다 아실 레스토랑인데 식사를 하다가 너무나 감동적인 문구를 본 거예요. 벽에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사랑이여라. 그 밑에 레스토랑 상호 병천순대라고 써있어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사람의 몸이 잘 이동하지 않고 사람은 잘 변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마치 구름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힘으로 옮길 수 없고 칼로도 옮길 수가 없어요. 오직 구름을 움직이는 것은 바람이죠. 근데 그 바람이 인간에게는 사랑인데, 즉 무슨 사랑이냐면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 그리고 내 안에 아직 삶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쩌다 어른 이거 신청한 거예요. 그리고 신청했다고 다 되지 않거든요. 아직 삶이 잠있는데. 아직 삶이 잠있는데. 아직 삶이 선생님을 아직 삶이 선생님을 포기하지 않은 거라고 받아들여도 돼요. 최근에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연주를 했어요. 드보르작의 신세계로부터. 체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향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하는 것도 신세계로 들어가려는 거고, 어두운 내 삶, 내 어두운 주변 과거에서 내가 또 새로운 세계로 가는 건데 이게 되게 두려워요. 네. 저는 배우가 너무 하고 싶은데 뭐가 제일 두렵냐면 제가 연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게. 그 경험을, 기회를 얻어야 되는데 이걸 어디 가서 얻어야 될지. 그리고 자꾸 뭐 겨우겨우 해서 찍었는데 편집되고. 두렵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우리는 그런 자기의 신세계를 앞두고 있거든요. 제대하려고 하는 사람은 신세계로 들어가는 거고, 이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신세계로 들어가려는 거고,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도 신세계로 들어가려는 거고. 뭔가 우리는 삶이 죽을 때까지 계속 신세계로 들어가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세계에 아주 유명한 음악이 이거예요.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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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란. 영화 어디서 나오죠? 조스에서. 뭐가 등장하기 전에 이 음악이 나올까요? 상어. 그렇죠. 한 번에 나를 토막 내버릴 것 같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말한 건 그거예요. 마치 조스처럼 선생님의 영혼을 토막 내버린 것 같아요. 야, 넌 안 돼. 야, 내가 이거 하루 이틀 하냐? 너 같은 애가 사회복지사가 되면 안 된다고. 넌 너나 복지해. 그러면 막 심장이 다 찢어지는 것 같아. 나 이것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정말 살아야 되나? 내가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스티븐 스필버그는 신세계로 들어가는 두려움을 그렇게 조스가 나오기 전에 쓴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연결된 음악이 중요해요. 딴 따란 딴 따단. 여기에서 여러분 느껴지는 느낌은 뭐예요? 경쾌함, 활기참, 기대, 설레임, 환희. 삶이 두렵거든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두려우니까 연주 그만하면 내 음악은 두려운 음악으로 딱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계속 연주하시면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어요. 사람은 두 번 착각한대요. 잘 나갈 때 계속 잘 나갈 거야. 두 번째, 힘들어질 때 계속 힘들어질 거야. 둘 다 착각이래요. 그러니까 요즘 잘 나가면 감사하게 잘 누리고, 그리고 요즘 우리가 좀 못 나간다면 이것도 지나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굉장히 슬픈 거죠. 이제 20대인데 요만한 조그만 거 그거 하나 붙잡고 있는다라고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괜찮은데 젊은 친구들이 이러면 우리 사회가 문제인 거죠. 이제 꿈을 꾸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이래야 되는데 요만한 거 하나 잡고 요거 하나는 안 놓쳐야지 이러고 사니까 이거는 60 이상만 하셔야 돼요. 오늘은 여러분들 말고도 또 다른 영희 철수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의 소확행은요, 등산로에서 마시는 공기 한 모금? 네, 제가 평소에 이제 등산을 잘 좋아하는데, 그 등산 스틱에서 느껴지는 이 땅의 기운과 이 전율, 그리고 저 혼자만의 이 시간, 그게 엄청 소중하고 좋더라고요. 네. 제가 예전에 산이라는 드라마를 꽤 오래전에 찍었는데 그 젊은 산악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산에를 오르십니까? 물어봤더니 대답이 내려오려고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안 내려오면 죽으니까. 근데 이제 그 내려온다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을 내려놓는 의미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배짱이의 약간 성향을 갖고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사는데 직장인인 제 아내는 사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아내랑 놀면서 아내를 좀 웃겨주고 아내가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스트레스를 푸는 이것저것 장난치면서 노는 게 제 소확행입니다. 네. 이건 진짜 아니야. 아 뭐야 이게. 발 움직이지 마봐. 이게 뭐야. 깜짝 놀랐어. 둘이 너무 닮으셨는데요? 닮았다. 아이고야 남편 이게 지금 깜짝 놀랐어. 누가 김재우씨고 누가 이게 그 얼굴 바꾸기 어플로 네. 해서 저희의 얼굴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김재우씨입니까? 네, 원래는 제가 머리 짧은 게 저고 네. 머리띠를 한 게 아내인데 얼굴만 바뀐 거죠. 그렇군요. 아 이게 그런 어플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재밌겠다. 정말 재밌게 사시는군요. 제가 처음으로 반려견을 키우게 됐어요. 제 유행어인 느낌 아니까의 유행어를 딴 느낌이라고. 저 아이인데요. 아, 귀엽다. 네. 제가 원래 운동을 잘 안 했는데 이 아이 때문에 같이 산책을 하게 되면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사진을 남기는 게 저의 요즘 가장 큰 작은 행복인 것 같아요. 네. 항상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잡고 있으면 손이 따뜻하신데요. 그러니까 손이 따뜻하신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있으면 느낌이를 지금 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혹여 이게 이쪽 무언가인지 모르지만 안 잡으려고 지금 이걸 잡고 있는 거 아닌지.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니 근데 느낌이를 같이 살게 되면서 1년 정도 됐는데 이유라는 게 좀 생겼어요. 나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생겼고 친구들을 굳이 안 만나도 얘 때문에 재밌는데 왜 나가? 그러면 이제 저 인간들에 대한 스트레스잖아요. 핑계가 된 거야. 나 이쪽 손 잡고 있으니까 알지? 느낌이 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막 활동하시는 게 힘드신 거죠. 저도 재호 씨랑 같이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는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모르게 혼자 속으로 이 계속 세상에서 제일 바보가 누구냐면 사람은 스트레스 받는 게 정상인데요.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너무 바보 같아. 두 분 다. 그러니까 다 누구나. 그러니까 중독이 별게 아니거든요. 무슨 뭐 예를 들면 인터넷 중독이든 게임 중독이든 뭔가 그것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 맞아요. 근데 예를 들면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게임을 왜 하냐면 그 게임을 할 때 공부를 안 해도 되잖아. 이 친구들이요. 학업 스트레스가 벗어났었을 때 게임 계속하는 애들 그닥 많지 않아요. 의외로. 그러네. 왜냐하면 뭔가를 피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우리 스스로 반성할 때 아니면 주변 가까운 사람이 뭐 하나를 꽉 잡고 그것만 놓고 있고 그거 하고 있으니까 딴 거 못해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게임이라든가 이런 거는 욕을 할 수도 있지만 멋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애완동물을 키운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었을 때 한 번쯤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안 잡으려고 욕을 잡고 있을까?